안녕하세요. 예, 오종혁 국어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그 박지원의 일야 구도하기를 전체적으로 분석 총정리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야 구도하기라는 건요, 하룻밤에 강을 9번 건넌 이야기를 기록한 글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일야 구도하기. 박지원, 우리 그 허생전과 양반전을 쓴 후질, 뭐 이러한 대표적인 고전소설 여러분 충분히 아시리라 짐작하시고 하고 있고요. 자, 오늘은 그 소설이 아니라 고전 수필입니다, 여러분.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주제는요, 감각에 현혹되지 않는, 그렇죠? 감각에 현혹되지 않는 삶의 자세와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내용이 이제 담겨 있고요. 성격은 체험입니다. 그리고 교훈, 사색, 분석 이러한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 정리를 하시고요. 한문 기행 수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라는 종류의 글이 되겠습니다. 예. 설상 특징으로 가시면, 자, 하룻밤에 강물을 9번 건넌다는 그 직접 경험한 겁니다, 우리 작가가. 그래서 거기에서 뭘 얻냐면 깨달은 겁니다. 깨달은 거. 아셨죠? 깨달은 삶. 이게 바로 교훈인 거죠. 예, 여기 나오는 교훈. 이렇게. 그래서 삶의 이치를 제시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고사가 나옵니다. 우리 고사를 인용해가지고 글쓴이의 의견을 뒷받침해주는, 그래서 설득력을 얻게 됩니다. 또 일반적인 견해의 잘못을 말하고 자신의 경험을 그 근거로 제시합니다. 잘못된 점들을. 또 사실에 입각해서 이제 사실을 토대로 진리를 탐구하는 실학사상의 그 실사구시의 태도가 잘 드러난 글이고요. 또 세상을 살아가는 바른 태도, 또 세상 사람들의 경계를 담은 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감각적인 이미지가 많이 나오고요. 대상의 어떤 그 강물 소리의 어떤 역동성을 잘 표현합니다. 그리고 비유적 표현이 많이 나오고요. 자연물에 대한 주관적인 느낌을 잘 드러내줍니다. 또 깊은 사색, 또 예리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자세, 그리고 사물을 본질을 꿰뚫어보는 그러한 이치를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또 외부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는 자세가 정말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외부에 흔들리지 않는 삶,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걸 깨달음을 독자에게 주는 그런 글입니다. 또 듣는 이의 마음가짐에 따라, 그렇죠? 마음가짐에 따라 소리가 달리 들리는 다양한 사례도 제시합니다. 그리고 물소리라는 이 현상, 이 물소리를 갖다가 하나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현상의 의미를 필자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인생의 깨달음을 전달하는 그러한 글이기도 합니다. 또 물을 건너고 또 인생의 길을 건너이란 유사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서로 상이한 상황이지만 동일한 결론을 추리하죠. 이런 것을 뭐라고 하죠? 우리 대표적으로 유추라고 하죠. 유추. 설명 방식은 유추다.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시면 더 좋겠네요. 자, 이제 전체적인 구성을 볼까요? 이제 기승전결로 4단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기에는 이 마음의 상태에 따라 물소리가 다르게 들린다는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승에서는 낮과 밤의 물소리가 다르게 들리는 이유에 대해서 제시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에서는 감각의 지각에 의하지 않는, 지각이 아니라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이 마음가짐을 통해서 사물의 본질을 인식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에 가서 외물에 현혹되지 않는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걸 현혹되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끝맺게 된 그런 작품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두 번째 페이지 한번 가보실까요? 네, 두 번째 페이지 이제 본문, 우리 본문 구절풀이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실까요? 자, 처음 내용은요, 마음 상태, 이 심리 상태에 따라 물소리가 다르게 들린대요. 그러니까 뭐든지 뭐다 일체 유심론, 즉 마음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달라진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이. 그래서 마음이 가장 많이 나올 겁니다. 단어가요. 자, 강물이 있습니다. 이제 강물이 나오는데 이 강물에 두 산 사이에서 쏟아져 나오죠. 그리고 바윗돌과 부딪히고 거세게 다툰다. 그렇죠? 이런 묘사를 하는 겁니다. 지금 강물이 흘러가는 모습을. 그 화들짝 놀란 듯한 파도. 그렇죠? 그 비유가 나왔고요. 분노를 일으킨 듯한 물결. 계속 비유와 열거가 나오죠. 슬피 우는 듯한 여울물은 내달아 부딪히고 휘말려 곤두박질치며
울부짖고 고함 치는 듯하다. 아, 굉장히 표현이 상당히 기가 막히네요. 그렇죠? 예. 표현과 묘사가 상당히 뛰어납니다. 지금 박지원 선생님이요. 그리고 항상 만리장성을 쳐부술 듯한 기세다. 굉장히 대단한 그 어떤 장관이네요. 그렇죠? 예. 중국에 가면 또 뭐 여러 가지 강물, 황하강이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요. 엄청난 그 강물이 흘러가는 걸 많이 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국에 가면은 이런 강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만리장성을 쳐부술 듯한 기세다. 그럼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예. 전거만체, 전거. 그리고 전기, 전포, 전고. 이거는 지금 뭐냐면요. 여기에 나오는 그 한자는 이제 수레잖아요. 수레. 그렇죠? 그다음에 기마, 말, 그리고 부대, 포, 그리고 북이죠. 예, 이러한 병기, 전쟁의 그 병기를 쭉 떠올리면서 나열한 겁니다. 마치 이러한 그 모습으로 무너져 내린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너져 내려앉고 터져 나오며 짓누르는 것 같고 저 강물의 소리를 비유하기에 너무 부족하다. 표현으로서는 너무 부족하다라는 걸 하는 거네요. 그래서 여기까지의 내용은 뭡니까? 강물이 막 흘러가죠. 그 모습을 시각적으로 제시했고요. 또 그 소리, 청각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그 강물의 역동적인 모습을 묘사한 겁니다. 그래서 의인법, 과장법, 열거법, 직유법, 그렇죠? 비유가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러한 표현 방식까지 좀 이해가 되셔야만 좋겠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뭘 묘사했고 어떠한 표현 방식이 있는지를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백사장가에는 어떠냐? 백사장가에 가니까 거대한 바위돌이 있어요. 그리고 강둑에 가니까 버드나무들이 또 형체를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있고. 그러니까 마치 물귀신들이 막 다투어 나와 잘난 채 뽐내는 듯하고 뭐 좌우의 이무기들이 사람을 낚아채려고 애쓰는 듯하다. 자, 이런 것들도 역시 이제 직유법을 써서 주변 경관을 지시해주고 나서 필자가 바라보는 이 풍경의 어떤 위험성, 장관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쭉 표현한 겁니다. 우리 필자가요. 자, 근데 이제 어떤 이가 이곳에 옛 전쟁터이기 때문에 강물 소리가 그런 거다. 그런 거라는 건요. 요 앞에 나왔죠. 무너져 내려앉고 터져 나오며 짓누르는 소리다라고 위에 부분에 나온 그 소리입니다. 아셨죠? 예, 여기 이 부분. 자, 그러니까 물소리에 대해서 이제 일반적인 그 생각인 거죠. 어떤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 그렇죠? 하지만이라는 얘기는 어떻습니까? 나는 안 그렇다. 일반적인 생각은 그렇지만 나는 아니다. 이런 대조를 얘기해요. 대조. 그렇죠? 예. 대조. 그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다. 강물 소리란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 달렸다. 그러니까 듣는 거에 따라 달렸다는 거는 마음가짐에 달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소리에 대해서 필자의 주관적인 견해가 드러난 거죠. 아셨죠? 예. 자, 나라는 그 작가가 나왔습니다. 박지원입니다. 우리 연암 박지원. 산중에 살고 있는데, 산중에 살았네요. 근데 대문 앞에 큰 계곡이 있었다. 계곡이 있었네요. 근데 해마다 여름치 되면 소나이가 막, 계곡물이 막 불어나고, 노상은 늘 전고와 전기, 전포 정도. 이거는 앞에 여기 얘기했던 그거죠. 예, 이 부분 그대로 그겁니다. 그래서 소리를 듣게 되니 마침내 귓병이 날 지경이 되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고문인 거죠. 이 소리들을 너무 많이 이제 시끄러운 소리를 듣다 보니까 귓병이 날 지경으로 그렇게 심하게 크게 들렸다는 거니까 과장법이 되겠네요. 과장법. 나는 예전에 방문을 닫고 누워서 그 소리, 계곡물 소리죠. 계곡물 소리. 다른 비슷한 소리들에 견주어 비교했다는 거예요. 들어본 적이 있었다. 그러면서 필자의 경험을 지금 제시하는 겁니다. 경험. 직접 체험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그렇다는 겁니다. 보시면은 소나무 숲에 어때요? 뭐 바람이 불 때 나는 듯한 소리, 뭐 계곡물 소리가 청아하다. 청아라는 건요. 깨끗하고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산이 갈라지고 뭐 언덕이 무너진 듯하고 흥분해서 들은 경우가 막 그렇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뭐냐면은 청아하게 들리면 맑고 아름답게 들은 경우고요. 또 산이 갈라지고 언덕이 무너진 소리는 뭐 흥분해서 들은 거네요. 흥분. 그렇죠? 맑고 아름다운 거랑 또 어때요? 흥분해서 들은 경우가 다 다르네요. 그리고 개구리가 막 다투는 듯한 소리, 또 우쭐해서 들은 경우 그런 경우다. 만개의 축 할 때 이 축은요, 옛 중국 악기입니다. 악기. 그 가야금 하는 그 금과 같은
현악기입니다. 현악기. 그래서 연거푸 울리는 듯한 소리. 이는 분노하면서 들은 경우다. 그러니까 흥분도 나오고 분노도 나오고 맑고 아름다운 경우도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계곡물 소리 있죠. 이 계곡물 소리를 상황에 따라 여러 상황에 따라 다른 비슷한 소리들에 이제 견주어 본 겁니다. 아셨죠? 똑같은 소리지만 그 상황에 따라 다 다르죠. 그럼 결국 뭡니까? 이 사람의 뭐에 달린 거예요? 마음의 상태, 즉 마음의 심리 상태에 따라 어떻다? 다 다르게 들린다는 겁니다. 아셨죠? 네, 다 다르게 들린다는 거를 지금 표현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가상이라는 말은 분명하지 않은 것을 사실이라고 가정하여 생각한 것입니다. 아셨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페이지에 가면, 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보시죠. 자, 이제 두 번째 내용이 나오는데요. 본문. 이제 낮과 밤의 물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낮에 듣는 물소리, 밤에 듣는 물소리가 서로 어떻다? 정말 다르게 들린다. 다르게 들린다. 다르게 들린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상황, 대조적인 상황을 비교하면서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 대조적 상황이라는 거 정리해 주시고요. 자, 한번 볼까요? 지금 나는 밤중에 한 줄기의 강을 9번에 한다. 어때요, 이거? 제목하고 똑같죠? 일리아 구도하기의 제목을 이렇게 붙인 이유가 바로 여기 나온 거죠.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마음을 잘 다스리면 강을 여유있게 태연하게 건널 수 있다는 거. 9번이라는 거는요, 꼭 9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9이라는 숫자는 꽉 찬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번 많이 건널 수 있다라는 의미로 융통성 있게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강은 북쪽 국경 너머에서 흘러나와 만리장성을 돌파한다. 그러니까 여기 제가 이제 사진을 좀 붙였는데요. 열하일기 여정입니다. 그래서 잠깐 이거 간단하게 보시면요. 여기 신의주입니다. 우리 여기 압록강에 있고, 그래서 여기서 출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쭉 가는 이 여정 코스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보이죠? 예, 이렇게 해서 북경까지 갔다가 다시 열하라는, 지금 열하가 이제 승덕이라는 지명으로 바뀌었습니다만 여기가 바로 열하입니다. 열하일기가 된 이유는 바로 여기까지 갔다 와서 열하일기다라고 책 제목을 적은 겁니다. 우리 박지원 선생님께서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신의주에서 출발해서 쭉 가는데 여기서 잠깐 그 지명만 살짝 보고 갈까요? 요동반도가 이제 여기고요. 요동이 이제 이쪽 지역인 거죠. 요동이. 그리고 여기가 요하입니다. 요하. 강이에요. 강. 랴오강. 그리고 이렇게 따라가면은 만리장성 보이시죠? 여기 만리장성. 예, 만리장성이 여기 딱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어디냐면 바로 그 발해만입니다. 보하이만이라고 하는데요. 이 발해만입니다. 여기가 이 강물이 일로 다 내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아셨죠? 예, 여기가 북경이에요. 북경. 예.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좋고요. 여기가 미룬이라는 데입니다. 우리 지명 미룬.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데 이 미룬. 요 정도만 지명을 한번 보고 생각만 하셔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굳이 지도를 붙여놨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자, 그리고 이 박지원 선생님께서는 이제 여기 사신으로 간 게 아니라요. 자기 그 친척 그 따라가가지고 그냥 곁들여서 간 거거든요. 그냥 곁다리로. 그런데 오히려 그 자유로운 몸이 오히려 장점이 돼가지고 여기저기 막 이제 갔다 오면서 6개월 정도 가거든요. 자유자재로 구경을 하고 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선진 문물을 보고 나서 어때요? 너무나 조선이랑 다른 모습을 발견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열하일기를 다녀오면서 이 견문과 지식이 더 늘어난 겁니다. 이 박지원 선생님. 우리 호질 있죠, 호질. 이 호질도 사실은 여기 열하일기 다니면서 이 어떤 글을 베껴온 것이 이제 호질인데 이걸 창작을 해서 만든 것이 고전소설 호질입니다. 여러분 아셨어요? 예. 자, 일단은 이제 중요한 거 이제 본문이니까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자, 이 강은 자, 북경 너머에서 만리장성을 돌파하다. 만리장성이 여기잖아요. 그렇죠? 유하와 조하, 황하, 진천 등 여러 강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합류한다는 얘기죠. 미룬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아셨죠? 북경이 여기고요. 그래서 이 미룬성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성인데 열하성의 경조윤에 있는 지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열하성 근처에 있는 그 지명이랐던 거죠. 이 당시에. 그 아래를 지나면 백하가 있다는 거예요. 백하라는 거는요. 요 보하이만으로 이제 강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그러한 지명이 되겠네요. 그렇죠? 나는 어제 배로 백하를 건넜는데 백하가 바로 이 강의 하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내가 처음 요동에 들어섰을 때 요동은 여기죠. 그렇죠? 바야흐로라는 건 많이 나오네요. 이제 막 그렇죠? 한여름이라 떼약볕. 그러니까 이제 시간적 배경이 나왔고 또 계절적 배경이 나왔네요. 그렇죠? 예. 이 가는데 갑자기
큰 강이 앞을 가로막았다. 그 시뻘건 물결. 그러니까 이제 황하강 하면 이제 굉장히 그 붉잖아요. 색깔이. 예. 그래서 산더미 같이 일어나. 과장법이죠. 끝이 보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강물의 모습을 시각화한 겁니다. 그리고 묘사를 한 거고요. 과장과 직유. 비유적인 표현이 많이 나온 겁니다. 감각적인 표현, 그 다음에 비유적인 표현을 지금 많이 드러났다고 봐야죠. 이는 아마 추측한 거죠. 천리 넘어 먼 지역에 폭우가 내린 때문일 터이다라고 하죠. 강에 이제 홍수가 난 이유를 지금 필자가 추측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강물 건널 때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쳐들고 하늘을 본다. 나는 그 사람이 이제 고개를 쳐들고 기도를 드리나 보다 생각을 한 겁니다. 이제 필자가 이제 생각하기에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어때요? 물이 소용돌이 치고 용서섬치니 몸은 물살 거슬러 올라가는 듯하고 눈길은 물을 따라 흘러가는 듯하고 어지럼증이 나서 물에 빠지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한다? 하늘을 향해서 기도를 드린 게 아니라 물을 외면하고 싶은 거죠. 외면한다는 것은 고개를 돌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보려고 하는 것뿐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뭡니까? 결국 여기서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고개를 들고 물을 건너는 이유를 제시한 거죠. 아셨죠? 예, 그래서 또한 잠깐 사이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판인데, 그렇죠? 굉장히 위기 상황이죠. 위기 상황. 잘못만 하면 큰일 나는 상황.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생사의 기로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어느 겨를에 속으로 목숨을 빌었겠나. 그렇죠.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렇죠? 그 상황에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겠냐 이거죠. 그렇죠? 그렇게 급박한 상황에서 기도할 만큼 여유가 있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서리법이죠, 서리법. 그렇죠? 예. 이와 같이 위태로운데 위태롭다. 강물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 요동 벌판이 평평하고 드넓기 때문에 요동 여기죠. 예. 강물이 거세게 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건 뭡니까? 현상의 본질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걸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오판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 누가 얘기하는 거야? 필자가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나 자 보세요. 이제 그러나라는 말 나오죠. 그러나. 그렇죠? 그러나 아니다 이거죠. 아니다. 이는 강에 대해 잘 모르고 한 말이다. 요하는 아까 선생님이 랴오강이라고 했죠. 여기 요 부분, 예, 요하강 여기입니다. 그 중국 만주 지방의 남부 평야를 흐르는 강입니다. 아셨죠? 예, 굉장히 큽니다. 이 랴오강. 소리를 내지 않는 적이 없건만 단지 밤중에 건너지 않아서 그랬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거 나왔죠. 우리 대조적 상황. 낮에는 물을 살펴볼 수 있잖아요. 눈에 보이니까. 그러니까 눈에 초점이 더 가겠죠. 오로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더 위태롭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강물 소리에 대해 오판한 이유는 바로 낮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낮. 그렇죠? 한창 벌벌 떨면서 두 눈이 있음을 도리어 우환이라는 건 근심입니다. 근심으로 여기는 마당에 어디서 소리가 들렸겠는가?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서리법입니다. 그래서 아셨죠? 네, 소리법.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낮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나는 밤중에 강을 건너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어떻다는 거야? 위태로움을 살펴보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위태로움이 오로지 어떻게 해요? 이제 듣는 거로 바뀌었죠. 보는 게 아니라. 여기에 쏠리다 보니까 어때? 귀로 인해서 벌벌 떤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낮과 밤의 물소리가 다르게 들리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대조적인 상황을 제시한 겁니다. 아셨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예, 전으로 갈까요? 예. 감각의 지각이라는 건 이제 우리 감각입니다. 감각. 그죠? 시각, 청각 이런 거. 의지하지 않는 마음가짐이 진정한 사물의 본질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태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본질을 보려면 현상이 아니라 본질을 보려면 마음가짐을 잘 다스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자, 나는 마침내 이제 도를 깨달았다. 자, 깨달았다. 그러니까 자기의 직접적인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한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마음을 차분히 다스린 사람. 자, 그러니까 감각에 현혹되지 않은 사람이죠. 어떤 보고 듣는 거에. 또 귀와 눈이 누가 된다. 누라는 거는 어떤 그 패를 얘기한 겁니다. 해악, 그쵸? 손해 이런 거거든요. 누를 끼치지 못하지만 자기 귀와 눈만 믿는 사람. 이거 뭡니까? 감각에 현혹된 사람들이죠. 감각에 현혹된 사람. 자, 이런 거. 예, 감각에 현혹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보고 듣는 것이 자세하면 할수록 병폐가 되는 법이다. 병폐라는 거는
그 사물의 본질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얽매이고 구속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예. 방금 내 마부가 뭐 말에게 발을 밟혀서 수레에 그를 태웠고요. 그리고 나서 예, 두 무릎을 받자고 그리고 발은 모두 못 누워서 말 한 장에 앉아서 아주 조심스럽게 건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한번 추락하면 바로 강물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요 한자성어로 보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이 명제경각은 아주 시험에 잘 나오니까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죽음이 가까운 매우 위태로운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시간 앞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죠. 바람 앞에 촛불처럼 풍전 등화처럼 명제의 경각이라는 단어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나는 강을 대지처럼 여기고 강을 내 옷처럼 여기고 강을 내 몸처럼 여기고 강을 내 성정이라는 건 본성, 천성입니다. 그래서 나의 천성처럼 여기었다라는 것은요. 또 한자 또 나왔네요. 무라일체. 우리 고전 시간에서 많이 배웠죠. 그러니까 무라일체. 이 말은 죽음의 초연한 태도, 죽음의 태연한, 죽음을 초월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강물과 내가 하나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래야 마음속으로 한번 추락할 것을 각오하자. 비장하게 죽음을 각오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나의 귀 속에서 마침내 뭐예요? 강물 소리가 없어졌다. 그러니까 이 죽음을 초월하고 무라일체의 마음을 다스리니까 이목 보고 듣는 거에 그런 감각적 현상에 현혹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여기에서 이 필자 의도를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려 9번이나 강을 건넜죠. 그래도 아무런 걱정이 없고 마침 안석이라는 건요. 우리 그 벽에 세우는 겁니다. 우리 조선시대나 우리 사극 같은 데 보면 벽에 세워놓고 앉을 때 몸을 기대는 방석 있잖아요. 그러니까 깔고 앉는 게 아니라 왜 등받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이걸 갖다가 안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말하는 안석의 의미는 그만큼 편안하게 강물이 평지와 다름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건넜다라는 의미가 되네요. 편안한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다? 여기서 이 단어의 의미는 마음의 평정심을 또 비유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마음의 평화가 왔다. 그렇죠? 걱정과 공포가 아니라 평화로운 마음이 바로 이 안석에 해당되는 거겠네요. 평정심. 그렇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네 번째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 외물에 현혹되지 않는 태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외물에 현혹되지 않는 태도. 그게 정말 중요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외물에 현혹되는 태도를 경계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라고 당부를 합니다. 아셨죠? 예. 옛날에 우임금 있죠. 우임금. 그러니까 이 중국 고대 이 물을 잘 다스리는 임금입니다. 아셨죠? 강을 건너는데 황룡이 배를 등에 업는 바람에 몹시 위험했었다 이거죠. 황룡은 이제 비현실적인 대상이 나왔죠. 그렇죠? 그러나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한 판단이 먼저 어디에 있다? 역시 마음속에 있다. 무슨 마음속에 있다. 마음속에 분명해지자 생사에 초연해지고 마음을 잘 다스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용이든 도마뱀이든 그의 앞에는 대소, 크고 작음을 논할 것이 못 되었다. 자, 이 말은 뭡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우임금의 고사를 가져왔죠. 일화. 그렇죠? 이 일화를 어떻게 했다? 인용한 겁니다. 인용했죠? 그래서 어때요?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고 있고 자신이 보고 들은 그것을 견문이라고 할 수 있죠. 그걸 마음속을 어떻게 다스리냐? 보고 듣는 거는 여기서 현상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현상. 이 현상, 본질을 보지 않고 이 현상을 보는 것을 이 마음속을 어떻게 다스리냐. 그렇죠? 보고 듣는 이것을 마음속으로 다스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보고 듣는 것은 눈으로 보고 또 듣고 느끼는 거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이 마음속을 다스려서 보는 것이 훨씬 더 다르다.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걸 강조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리와 빛깔은 어떻다 그랬어요? 나의 외부에 있는 사물이다. 이 소리와 빛깔은 뭐예요? 그냥 현상이라는 거죠. 현상. 그렇죠? 현상. 그렇죠? 네, 현상이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현대시 문제랑 결부해서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뭐 신동집의 오렌지라는 시도 있어요. 거기도 보면은 이 현상과 본질, 시어의 의미가 딱 대조적으로 나오거든요. 우리 김춘수님의 꽃 같은 경우도 이러한 시들과도 연결이 돼서 시험에 출제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셨죠? 자, 이러한 외부의 사물이 항상 귀와 눈에 눈을 끼쳐서 사람이 올바르게 보고 듣는 것을 이와 같이 그르치게 하는 거. 자, 그르치게 한다. 그러니까 사물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뭐가요? 귀와 눈. 그렇죠? 이러한 감각적인 것들이 오히려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폐를 끼친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물며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 이제 인생으로 이제 바뀌었죠. 강을 건너는 걸 통해서부터 인생을 지금 끌어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유추가 된다는 거죠. 유추. 그래서 인생은 더 훨씬 더 위험한 거랍니다. 그래서 보고 듣는 것이 수시로 병폐라는 건 해가 되는 점이죠. 그것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영탄법과 서리법이 나온 겁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나는 장차 앞으로 나의 산중으로 돌아가 집으로 가는 거죠. 대문 앞 계곡의 물소리를 다시 들어요. 이와 같은 깨달음 뭐였죠? 감각에 현혹되지 않으면 사물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걸 자기가 검증했죠. 검증했다는 건 뭐야? 체험해서 깨달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아울러 처신, 자기가 행동하는 데 있어서 능수능란하게 제 귀와 눈의 총명함만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뭡니까? 감각에만 너무 의존하는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현상에만 몰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경고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자의 이 글을 쓴 목적이 뚜렷하게 마지막에 밝히고 있네요. 결에서. 그쵸? 자, 그래서 의도나 목적이 마지막에 나오면서 정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작품은 아주 어렵고요. 출제 확률 높습니다. 그리고 박지원 선생이 작품은 항상 수능, 단골 예상 문제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승특강에서는 일야구도학이라는 고전 수필이 나와서 이번 수능이라든가 모의고사에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제대로 정리를 하셔서 공부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